제일 궁금해서 왔어요? 제가 그냥 끌고 왔어요. 그냥 왔어요? 시험 돼서? 같이 배웠어요. 같이 배우죠? 근데 이렇게 첫 수업 때 시험을 시험 안 안 온다. 하고 자, 그러면 시험, 오늘은 시험 문제하고 시험 답안 가르쳐주는 게 앞부분 하는 거라서 전혀 부담 없게 듣고 또 내일에 시험 본다니까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똑같이 오늘 시험 보는 내용 똑같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인 이상 그쵸? 볼수 정말 이거는 쉬운 그리고 객관식 이런 거 단답형 OX 이런 거니까 이 정도는 알자. 초심자반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 어디 가서 그런데 수업 들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봅시다.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항상 어떤 사업을 하든지 제일 중요한 게 출구 전략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인생 세상마다 무조건 다 속하는 것 같아요. 남자랑 여자를 만날 때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결국 끝맺음을 할 거냐, 연애만 하다 말 거냐, 결혼을 할 거냐, 결혼을 해서 애를 낳을 거냐, 못 거냐 이런 것들이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과는 좀 다른 전략인 거죠. 즉 어떤 목적과 어떤 목표를 갖고 이제 과정을 시작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출구 전략이라는 것들을 가기 전에는 결국 여러분들이 뭘 투자를 하냐면 시간으로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결국 뭐를 평가받아요? 이 성과는 품질 관리가 핵심이에요. 이 품질 관리는 대상이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타인일 수도 있죠. 그럼 타인인 경우에는 보통 대행하는 일을 하는 거고요. 이 대행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대행 피를 받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 사업하지 않습니까? 뭐 에미안이고 아니면 뭐 어쩌고 뭐 이런 뭐 이편한 세상이고 이런 것들은 결국 다 뭐예요? 자기가 시행을 하는 시행 사업이에요. 시행 대행이 아니라. 근데 아파트 재건축 사업들이 있죠. 조합이 있는 경우에 대행이지 않습니까? 오너들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 일을 해서 돈을 벌 건지 아니면 남의 일을 대신해줘서 즉 나는 뭐냐면 사람들 돈 주는 사람들의 대행을 해줄 건지 이 갖고자 하는 길이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남의 일을 대행할 때는 항상 뭐를 줘요? 전문가를 껴요. 그럼 전문가의 기준이 뭡니까? 전문가는 기준이 뭐예요? 전문가. 영어로 따지면 익스퍼트. 이 전문가하고 비전문가의 기준이 뭡니까? 보통 이거를 우리는 뭐냐면 라이센스를 보는 거예요. 해당 분야의 영업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어요. 가장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는 불법이 뭐냐면 유사수신 행위예요. 서동원이 돈을 많이 벌네. 저 사람한테 돈을 맡겼더니 돈을 쭉쭉 벌어줬대. 이 얘기 듣고 선생님 나도 사람한테 맡길 테니까 돈 좀 벌어주세요 하려면 내가 그 수신을 할 수 있는 법적인 라이센스가 있는 회사를 만들어야 수신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계좌이체 해가지고 아니면 현금자발로 받는다 가정을 하면 이건 뭐예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불법인 사업은 지속성 있는 성장이 되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주로 일을 뭐냐? 뒤에도 만들어요. 네. 뒤에도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라이센스예요. 영업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 자, 내 일을 할 거냐 남의 일 해줄 거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일의 어떤 이제 큰 카테고리가 나뉠 수 있게 되는데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게요. 남의 일 해줄 때는 긴장을 해요. 남의 돈을 받으니까. 남의 돈을 받아서 내가 성과를 내야 되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고용을 하고 이거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그냥 써서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이따가 보세요. 전문가들 고용해서 하는 거고 나 남의 돈 쓰는 거니까 그래도 나름 되게 막 좀 열심히 긴장해서 일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재밌는 게 자기 사업할 때는요 엄청 중구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장이고 허락받을 사람이 딱히 없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내 사업이 되게 광대하네. 그래서 그냥 내가 내 거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을 할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해. 그러다 보니까 잘 될 때보다 망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제 내년도에 팟캐스트, 이 건축용 부동산 개발에 대한 이제 팟캐스트, 얇은 거는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고 해줘야 할 거예요. 수업용 자료니까 이따가 진도 나가게 볼게요. 건축용 팟캐스트 하는데 저희가 그거를 이제 그렇게 나눴어요. 이제 자산 100억 이상만 들을 수 있는 방송, 그 다음에 50억 이상 들을 수 있는 방송, 그 다음에 1억도 없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방송. 그 세 가지 카테고리를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엄청 관심 보이더라고. 1억도 없는데, 모래길인데 1억도 없어. 근데 이거는 뭐냐면 1억도 없는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갔던 이야기들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50억대는 실제로 50억대 투자를 받고 몇백억 이상을 불린다는 얘기를 해줄 거고, 100억대 이상은 적어도 갖고 있는 건물이 숫자 2개 이상, 10여 개 이상 되는 사람들의 이제 성공담이나 이제 실패담들을 이야기해 주려고 해요. 일단 들으니까 되게 쏠리잖아요. 그러면 사실 건물주의 라이센스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함정이에요. 저희가 실제로 일을 할 때, 성공한 어떤 재테크 선두주자가 여성 기업인 있을 것 같은데, 여성 기업은 없어요. 왜요? 사업한다고 바빠서. 신경을 못 써요. 남자가 보면 돈 버니까, 우리 대표님들 이런 건축 사업으로 재테크 아니면 뭐 건물로 재테크 할 것 같은데 못해요. 왜? 자기 일하기 바빠. 그럼 결국 재테크의 승자는 누구예요? 그렇죠. 이게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안정된 환경에서. 왜? 고용에서 이제 하이어될 확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찌됐건 내가 사장이야. 그리고 가장 시간 많아. 그리고 나는 뭐야? 내 주변에 동료들이 많아. 그래서 듣는 얘기가 많아. 그래서 항상 비교 분석하면서 자기주도적으로 재테크 사업을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는 분들은 주로 표현이 약간 좀 사회적인 이 편견을 줄 수 있는 단어긴 하지만 아줌마들이 위너예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남편들 재테크 1등으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벌 땐 퍽 벌어도 없을 때 그냥 등산밖에 갈 데가 없는, 그죠? 퇴직하고 등산밖에 갈 데가 없는 그런 남편도 없잖아요. 성실한 남편일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야? 결국은 아줌마가 깨어나야 집안이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딱 깨우친 건 그거 하나예요. 되게 뭐 어디를 뭐 좋은 학교를 나오고 뭐 자산이 얼마고, 제 주변에 제가 지난주에 이제 공유해 드릴 건데 부동산 트리즈라는 팟캐스트 게스트로 나갔었어요. 거기 대표님이 500만 원으로 시작해가지고 5년 동안 200억 모으신 분이에요. 빌라로 가서. 이분이 처음에 갭 투자했던 게 500이에요. 그런데 월세방 살면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얘 자산이 얼마가 있고 진짜 1억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올해 종부세만 3천만 원 정도 내셨대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가 돼요? 도전이 되잖아. 도전이 되죠. 200억. 딱 지금 종부세 그냥 낸 것만 3천만 원. 근데 그게 오로지 뭘로만 할까? 빌라. 이분 빌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기 나름의 코드가 잘 맞는 전공 분야를 정해서, 근데 이분이 뭐를 내냐면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엄청나게 발품을 팔고, 대다수가 뭐냐면 셀프인데 돈이 없으면 독해집니다. 독해져요. 독해진다는 건 주로 어떻게 되냐면요, 남한테 해를 입히는 독해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이 되게 큰 거예요. 난 배운 것도 없어, 돈도 없어. 그럼 난 뭐 해야 돼? 발품을 팔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좋은 사람들 만나서 신분을 쌓고, 그리고 결국 나는 내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보통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한 분이라도 손해를 안 벌리는 시각으로 가고, 제가 지금까지는 손해보지 않는 집착해만 얘기했지만 실제로 돈이 있는 사람은 모험을 항상 해요. 안정적인 자산을 깔고 가기 때문에 모험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갖고 늘려나가는 거죠. 시간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프로 움직일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일정 규모 이상으로 크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던 이 품질관리 부분에 자신이 없으니까. 본인도 잘된 적도 있지만 망해본 적도 있고,
뭐 송사에 휘말려본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출구 전략을 짤 때 여러분이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뭘 판다? 여러분들은 시간을 파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했죠. 은행이 있어요. 은행에 내가 은행에 돈을 갖다 주는 걸 보통 우리는 예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내가 은행에서 돈이 필요해서 돈 갖다 쓰는 걸 대출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시각을 좀 달리 보면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해 주는 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은행에 대출해 주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은행에 대출을 해주고 여러분들은 뭘 받아요? 예금에 대한 이자 받는 게 아니라 대출 이자를 받는 거예요. 이 마인드부터 바꿔요.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은행에서 대출 이자를 맡겨주는 거고요. 펀드에 맡기면 거기에서 관리한 거에 대한 수수료를 떼고 내가 이익을 얻는 거고요. 결국 내가 은행이라고 하는 건 무슨 정부기관이고 여러분들의 뭐 복지를 책임져주는 정부기관이 아니라 이익단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은행에 넣을 거냐 아니면 다른 데 넣을 거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이자를 단다 같다 달라집니다. 근데 이 은행의 역할이 결국 플랫폼의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이 플랫폼이 은행이 아니라 토지로 이것만 바꾸는 거예요. 이것만. 왜요? 땅에다가 돈을 집어넣어요. 예를 들면 내가 뭐 100억짜리를 엄청나게 예를 들면 뭐 사기를 당해서 한 200억 주고 샀어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시세라는 게 있다 보니까 부동산은 정보가 어느 정도 높은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은행에 돈을 넣어서 여기서 이자를 받는 것과 내가 땅을 사서 땅을 통한 이윤을 택하는 건 비슷한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뭐가 달라요? 땅에는 우리가 땅 갖고만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제가 고수, 중수, 하수 얘기했죠. 하수는 뭐라고 했어요? 땅으로 사서 땅을 파는 사람. 그럼 중수는 뭐라 했어요? 땅으로 사서 건물 지어 파는 사람. 고수는 뭐라 했어요? 땅으로 지어서 문화를 만들어 파는 사람. 그러면서 예를 만들어 드린 게 장진우 씨 그치? 장진우 거리 있죠, 경리단길에. 그 가파르고 차도 제대로 안 들어가는 어려운 길에 그 맛집들, 자기가 운영하는 그 맛집들을 쫙 집어넣어서 장진우 거리라는 거 만들고 사람들이 보니까 부동산이 엄청 떴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자가 된 거예요. 왜요? 문화를 넣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핵심은 은행이 아닌 토지, 은행에 내가 예금을 하는 거나 토지를 취득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단지 뭐가 다르냐? 은행에서는 결국 뭘 기획합니까? 상품 기획하죠. 그러면 뭐 정기예금도 기획하고, 아니면은 펀드도 기획하고, 아니면은 뭐 보험도 팔죠. 그런 것처럼 이 땅에다가 주택도 지을 수 있고, 상가도 지을 수 있고, 부상복합도 올릴 수 있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건 왜 낯설어 해요? 이건 일부 계층에만 허용된 이야기였기 때문에 보편적인 지식이 없어요. 은행은 전국팔도 어디를 가도 은행이 있잖아요. 하지만 토지거래 은행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럼 토지거래 하려면 어디로 가요? 부동산을 가죠. 근데 이 부동산의 규모가 커요? 작아요? 대다수가 작아요. 라이센스가 공인중개사만 있으면 중개를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라이센스 없는 사람들 막 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일부 있었어요. 과거에. 여기에 건물까지 더해주고 나면 이게 실거래가가 아파트처럼 딱딱딱딱 안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부자들이 뭘로 썼어요? 절세의 목적으로 썼죠. 그래서 출구 전략을 짤 때 여러분들의 시간을 팔아가지고 하는데 이 출구 전략이 결국은 뭔가를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돈을 버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안 쓸 돈을 안 써서 써야 될 돈을 줄여서 절세로 도는 방법이 있고 실제로 내가 더 많은 개발 이익을 얻는 이런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이 목표가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야 내가 이거 보니까 엊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땅값이 한 100억대예요. 자녀들이 상속받아야 되고 아버지는 87세예요. 근데 지금 모텔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 건물 올리려고 보니까 오피스텔이 그쵸 한 100억 정도 또 들여서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녀들은 돈이 없어요. 겁나죠. 땅은 100억인데 모텔 수입은 갈수록 줄고 있고 뭔가 하고는 싶은데 돈은 없고 근데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결국은 이 부동산 팔까?
팔아서 세금 내고 논아 가질까? 사형제가? 아니면 이거를 집안의 재산으로 존속을 시킬까? 그런데 결국 존속을 한다라고 방향을 잡았을 때 그럼 그 100억은 누가 빌려줘요? 누가 빌려줘요? 땅이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도움을 누구한테 받아요? 은행한테 받아요. 왜요? 돈 있는 사람이 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하기를 원하니까. 앞에 하나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의 개선이 돼야 돼요. 인식의 개선. 그러면 이 앞에 뱅크가 아니라 옆에서도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왜 못 빌려줘요? 그렇게 개인끼리 거래했다가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져? 그래서 만들어진 게 P2P예요. 이해되시죠? 결국 부동산 시장에는 양의 부동산 시장이 있고 음의 부동산 시장이 있는데 양의 부동산 시장보다 음의 부동산 시장이 훨씬 커요. 예대마진으로 먹고 사는 이자의 수익률보다 당연히 사채 시장의 수익률이 훨씬 크죠. 근데 과거에 이게 불투명했어요.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 불투명했어요. 그런데 점점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투명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기관의 개입이 필요가 점점 없어져요. 이 논리가 뭐예요? 블록체인이에요. 여러분들의 실생활에서 내가 지금 자체 산업이 변화가 되고 있고 뭐가 되고 있다는데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직업이 뭐가 없어지고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바뀌면 얘기를 하는데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삶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근데 뭐 보면 느껴져요? 투지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뀌었고 뭐 말로 하면 불이 켜지고 꺼지고 하는 것도 생기고 아파트 요즘에 가보니까 웬만한 데들은 또 IoT 다 돼 있고 편의시설이 좋아졌네 이것만 보이는 건데 실제로 그 뒤에 백단에 어떻게 움직이는 구조를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땅이나 은행이나 다를 바가 없다. 또 한 가지 있죠. 은행도 모험을 하는 은행이 있어요. 뭐예요? 저축은행. 얘네들은 예금 보고 5천만 원까지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모험을 합니다. 그럼 이자를 적게 줘요? 많이 줘요? 예금보다 많이 줘요. 그 저축은행보다 사이즈가 같은 애들이 작은 애들이 더 활동하기 위해서 하는 게 결국은 또 P2P인 거예요. P2P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왜 잘 될 수밖에 없냐면 이 시장은 원래 있었던 시장이에요. 갑자기 만들어진 시장이 아니에요. 근데 소액으로 사채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제공이 되는 게 P2P인 거예요. 그럼 결국 여러분들은 뭐를 봐야 된다? 앞으로 지금 경제적인 어떤 흐름에서 나라에서 1금융권 제어하고 좀 있으면 2금융권 제어하고 좀 있으면 3금융권까지 터치를 한대요. 그러면 자 여기서 문제. 경기가 어려워지면 누가 돈을 벌까요? 불경기가 올해가 내년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내년이 더 안 좋아지고 내후년이 더 안 좋아진대요. 그러면 이 불경기 시장에서 누가 돈을 벌까요? 자본주의 시장이니까 누군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안 벌면 사회가 망할 테니까 누가 돈 벌까요? 누가 돈 벌까요? 불경기하면 아싸 하는 사람들이 있죠. 현금 부자. 얘네가 필요 없는 사람들. 결국 그래서 현금 부자들이 불경기 때 움직이는 거예요. 어제도 몇 분이 오셔서 상담하기를 나 이제 잠실 쪽에 재건축 아파트 사야겠다.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이거 한번 싹 거둘 때가 온 것 같다. 있는 거 좀 팔아주라. 오셨더라고요. 뭐예요? 이건 100% 올라간다는 거지. 이제는 뭐 충분히 분위기 됐다고 보는 거지. 이거는 뭐냐면 이거를 과신하면 안 돼요. 이 역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자, 좀 딴 얘기 봅시다. 여러분들 토스 아닙니까? 토스? 들어보셨어요? 써보셨어요? 편해요? 편하죠? 전 토스 못 써요. 불안하죠? 이 차례예요.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은 새로운 시스템이 나와도 이거 불안해요. 돈이라고 하는 건 내가 뽑아서 눈물이 고를 때 이렇게 주는 게 마음에 안심이 되지. 뭘 카카오톡 같은 거 하면서 얼마 보내기? 이건 불안해요. 근데 제가 뭐는 써요? 카카오페이는 써요. 그럼 뭐예요? 점점 이쪽으로 옮겨갈 거예요. 그럼 토스가 은행이에요? 아니에요. 걔네 거래량 1조가 넘었어요. 그거를 수수료 어마무시하게 받았어요. 스타트.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이 돈이 흐르게 해주는 이 대행의 역할에서 비즈니스 모델도 충분히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라이센스가 새로운 카테고리다 보니까 점점 기존에 있는 라이센스와 다른 변종의 라이센스로 옮겨지고 있더라. 그럼 여러분들이 뭘 집중해야 되냐? 내가 갖고 있는 현금자산, 부동자산이 있고 유동자산이 있는데 부동자산을 유동화해서 결국은 돌아가는 바퀴에다 돈을 넣어서
돈을 돌릴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하고 이것들을 해 나가는데 인적 네트워크가 충분히 쌓여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출구 전략이 보일 것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자기 사업을 할 때 이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결국 시간이나 예산을 들인 만큼의 성과를 못 얻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배경 지식이 있어요. 이게 건축용 부동산, 특히 토지는요, 제가 볼 때 은행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이 돈을 집어넣기가 물론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데 땅 사놓고 이거 안 팔리면 어떡해? 이건 안 되겠지만 땅은 비쌀수록 결국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쌀수록 개발하기는 좋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좀 더 비싼 땅으로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지가 결국 건물을 만났을 때 이 개발 이익을 볼 수가 있어서 수많은 시행사들이 정말 개떼처럼 달아들어가지고 사업을 하죠. 근데 얘네들은 돈이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얘네들은 돈이 없어요. 다 얘네를 뒤에 있는 좀 속된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선주가 필요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슈. 이 점주가 내 옆에 있을 수도 있고. 왜요? 이거를 모아줄 수 있는 시스템만 있어요. 그게 다시 아까 살짝 던졌던 블록체인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게 요거는 지금 지난번에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 있는 부가예요. 부고. 우리나라 전 세계 인구의 0.47%가 전 세계 부의 40%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5천만 중에 100만은 안 돼요. 일정 수준 이상을 내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예요? 편중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딜 가야 돼요? 돈을 쓰고자 하는 사람 근처로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뭐 하나라도 더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커뮤니티가 중요해요. 아줌마들이 그 커뮤니티 한다는 정말 대박이잖아요. 남자들의 커뮤니티와 여자들의 커뮤니티 차이를 보면요. 남자들의 커뮤니티는 되게 근시한 자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비즈니스 모임 같은 모임을 해요. 아줌마들은 안 그래요. 그냥 친해져요. 얘는 이래서 친해지고 쟤는 저래서 친해지고 막 하면서 제일 궁금한 게 넌 어디에 사니? 얼마에 사니? 뭘 샀니? 팔았니? 이 재테크 정보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모르듯 이게 실물 경제의 흐름을 느끼죠. 아줌마들이 못하는 거 이거를 정리하는 거. 아줌마들이 못하는 거 이거 도식화해서 자기 걸로 잡는 걸 못해요. 근데 감은 이 직관력 하나 따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뭐냐면 공부 조금만 하면 여러분들의 현금 흐름을 충분히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생각하는 이 시간이 사실은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트업들에 막 투자해준다고 얘기하잖아요. 투자. 그러면은 투자받는 사람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투자를 받고 돈 주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 선택해서 나는 지금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뭘 사는 거예요? 스타트업에? 시간을 사는 거예요. 나도 돈 쓰면 저만큼 할 수 있는데 만들어놨으니까 내가 페이하고 저게 잘 되면 나중에 팔아서 엑시트 해야지. 지금 투기꾼들인 거예요. 표현이 좋아서 그런 거지. 그럼 뭐가 달라요? 돈 선택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다 자본가의 대행자들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둘 중에 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본가가 되거나 아니면 대행자가 되거나. 자, 이 예산은요 진짜 공줄이에요.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은행 가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대학생 때 대출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용대출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나 대학생인데 돈을 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은행에서는 안 빌려주고 캐피탈에서는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캐피탈 보면 내가 돈을 빌릴 수 있네? 한번 재미삼아 한번 해봤어요. 100만 원이 진짜 입금이 되네? 와 신기하다. 나한테 뭘 빌고 돈을 빌려주지? 내가 안 갚으면 어떡하냐고? 근데 예를 들면 뭐예요? 안 갚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솔루션이 있으니까 빌려주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또 하나의 편견을 없애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돈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 사실 돈으로 돈을 버는 게 제일 빨라요. 돈을 어디에 넣어서 운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얻는 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롱텀이잖아요. 사람도 들고 스트레스도 들고. 근데 돈을 넣어서 돈으로 버는 사람은요.
그냥 좀 달라요. 근데 이 정보는 또 소수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약간의 정보의 비대칭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최근에도 제가 그런 지난주에 본 거지만 3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30억 정도는 어떻게든 뭐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30억을 갖고 어떤 사람은 50억짜리 물건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100억짜리 물건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300억짜리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네요. 이 비유를 들어볼게요. 스타트업에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사고하는 대표가 생각하는 사고의 깊이와 넓이 만큼 회사는 성장합니다. 똑같아요. 내가 현물회사 30억이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좀 키울 수 있겠다에 대한 비전이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생긴다면 50억짜리 물건, 100억짜리 물건 안 보고 다니면서 300억짜리 물건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은 이 300억짜리를 개태까지 얻을 때까지 200개 이상의 물건을 봤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뭐가 있었냐면 내가 얼마짜리 물건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시작한 거야. 내가 여윳돈이 30억 정도 있는데 이걸로 건물 하나 정도 샀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걸었겠어요. 근데 공부를 좀 해가지고 흐름을 알다 보면 아 이런 것도 가능하겠구나. 그건 압구정동이거든요. 압구정동인데 평당 1억 8천원 나오면 1억 5천원이었어요. 감정가격이 좋았겠죠. 대출이 90%가 나온 이유는 이 사람과 이 사람 부인의 신용상태가 매우 좋고 그 다음에 자산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일부 공담으로도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절대 금액은 300억이 90억이지만 가치평가금이 높게끔 튀기는 거죠. 여기서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뭐가 있느냐 내가 은행에 가서 김지영님이 오셔가지고 나 대출 좀 해주세요 했었을 때 김지영님이 갖고 있는 게 30억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100억이에요. 그럼 70억이 부족하잖아요. 신용을 보니까 한 10억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 공담으로 들어가는 걸 보니까 아파트가 한 20억인데 한 60억까지 채웠어. 그래도 이 갭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한도와 금리 리스크를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근데 배영란님이 30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는데 야 그거 살 때 나도 같이 좀 해먹자 그래가지고 공담으로 넣어줬어요. 그럼 에코티가 올라가는 거야. 이혜진님이 야 나도 넣게 그래서 이걸 공담으로만 넣어줬어요. 아무 해준 게 없어요. 근데 무섭긴 하지. 담보니까 날아갈 수도 있지. 근데 다 너보다 땅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공담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공담으로 들어가서 결국 뭐가 돼요? 에쿼티가 올라가니까 돈 있는 사람들한테 얘네 뱅크가 쩐주들한테 납작하거든요. 그냥 90%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90%는 어디서 나오냐? 본사의 별도의 여신팀에서 심사까지 해가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몇 종 됐어요? 갖고 있는 건물이 몇 개가 더 있어요. 아, 이 고객이랑 친해지면 예금도 좀 받을 수 있겠다. 옵션을 걸죠. 아,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대출 같은 거 좀 받으셔가지고 저희 예치 좀 해주세요. 한 10억만 부르세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현금 7억만 6개월 이상 스테이를 해도 많이 가.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관계는요, 내가 돈 빌리는 사람으로 갈 거냐, 아니면 돈을 넣어주는 쩐주 입장으로 갈 거냐에 따라 결과가 만든다고. 은행 입장에서는 쩐주 확보가 되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자. 출구전략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내가 시간과 예산을 투자를 해서 건축용 부동산을 투자를 하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꼭 이때 들어가야 되는 거는 세금에 대한 분야다. 이 정도로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개괄적으로 저희가 마지막 주간이니까 머리에 넣어야 되는 건, 자, 두려움을 갖지 말자. 편견도 갖지 말자. 은행이나 땅이나 별 차이가 없다. 다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기준이 생기는 거고, 내가 우리 은행은 알아도 저기 밑에 내려가면 듣도 보도 못한 은행들 있잖아요. 그럼 그 은행은 불안하잖아요. 언제 어떨지 모르니까. 땅도 비슷하다는 거죠. 유명한 땅이 있고 안 유명한 땅이 있는데, 안 유명한 땅은 리스크가 당연히 있는 거고, 유명한 땅은 리스크가 덜하지만 진입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노력이죠. 노력을 통해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아까 이제 그 만났던 분 중에 분이 자녀분이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 건물주 만들어줬어요. 예를 들어보니까 그 초등학생 건물주 만들어준 배경이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받을 게 있는데 한 단계 정도 뛰고 그냥 바로 간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세금 문제거든요.
세금에 대한 이슈예요.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생 건물주 특별반을 만들어서 교육을 해야겠다고 무슨 얘기했는데 실물 경제에 대해서 배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초등학생 건물주여도 미래를 포트폴리오를 전혀 대비 없이 준비하니 이런 것도 좋은 아이템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시험 문제. 시험 문제를 배워봅시다. 제가 시험 보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시험을 안 보면 그쵸? 그조차도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쪽으로 빼. 네. 시험 문제 줬나? 프린트. 네, 주세요. 네. 네. 그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이제 드릴 거예요. 이거 똑같이 시험 볼 거예요. 뭐 이 중에서 나온다 이런 거 아니에요.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알자 이 말이에요. 다른 게 답이지 그러면. 정확히. 우리는 초심자발이잖아. 이 중에서 단독주택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다중주택은 뭔가요? 이렇게 모르잖아요. 알 필요가 없어. 뭐하러 알아? 다른 것만 알면 돼요. 요는 뭐냐면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나오는데 물론 읽어도 뭔 얘기인지 모를 뿐이지 알긴 알아요. 다른 것만 알면 돼요. 왜 다른지. 자, 첫 번째. 다음 중에서 성격이 다른 하나는 했었을 때 1번이 단독주택, 2번이 다중주택, 3번이 다가구주택, 4번이 다세대주택인데 정답은 뭘까요? 네? 왜요? 아니 빨간색이 몇 번이에요? 4번. 4번이 뭔데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웃으면서 대화했던 내용이 나중에 부동을 봐서 이거 뭘로 돼 있어요? 아니 다중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다중은 뭐야가 아니라 다른 거 아니구나. 그럼 단독이랑 똑같은 거네. 성격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숙제를 문제를 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성격은요 결국 주인이 한 명이냐? 물론 뭐 지분자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정하고 오너가 하나냐 여럿이냐의 차이예요. 등기상에 이게 핵심이에요. 자 단독주택은 뭐예요? 주택이죠. 홀로 있는 주택. 그죠? 그럼 단독주택의 주인은 한 명이에요? 한 명 아니에요? 한 명이죠. 물론 뭐 공동 지분자가 될 수도 있고 여기 뭐 볼펜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단독주택은 어찌됐든 주인이 하나일 거 아닙니까? 호수 하나일 거 아니에요? 단독주택 몇 평 들면 그거 하나가 이제 오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중주택은 뭐예요? 여러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데 그래도 주인은 한 명이에요. 이해됩니까? 다중주택 쉐어하우스 쉐어하우스 원룸펜 고시원 같은 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이제 구도가 되는 거죠. 고시원이랑 좀 다르긴 하지만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가구는 뭡니까? 현관문이 따로 있어. 1호, 2호, 3호, 4호 현관문이 따로 있어. 그래서 원룸 한 20개 갖고 있는 건물 하나 갖고 있어. 주인이 20명이에요? 아니에요. 분양할 수 있어요? 못 써요. 왜요? 이거는 주인이 한 명이에요. 근데 똑같이 생겼는데 다세대래요. 뭐가 달라요? 주인이 20명이에요. 내가 한 명의 주인인데 집이 내면 내가 20채를 소유한 셈이 돼요. 다가구는 20개의 원룸이 있어도 집 하나 갖고 있는 거 되는 거예요. 내가 맨 위에 주인 세대에 하나 거주하고 밑에 20개의 원룸을 운영을 해도 집 하나인 거예요. 네? 하나예요. 근데 다세대는요 20개면 20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원룸임에도 불구하고. 다세대랑 다가구의 차이가 뭐예요? 가장 큰 차이는 층수 차이예요. 다가구는 3층까지밖에 못 해요. 내가 5층 올리고 싶은데 3층까지밖에 못 줘요. 그때 보통 어떻게 해요? 1층에 근생 넣고 3층 올리고 4층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세대로 가는 거예요. 5층이 또 넘어가면 연립으로 올라가고 그 위로 넘어가면 또 아파트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5층까지밖에 못 줘요. 통합빌딩은. 근데 한 층 때문에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층 이하는 다가구가 가능한데 3층이 넘어가면 다세대로 돼요. 그리고 근생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좀 커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응용이니까 이 초심자반은 어려워요. 이것만 이해해요. 다세대는 주인이 여러 명이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세대를 지으면 여러 채를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주인이 성격에 나면 주인의 동물.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네.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 수업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성공 경험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맞췄다. 나 이거 안다. 이런 작은 걸 쌓이게 하려고 진짜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건데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이 물건을 사러 갔을 때 특히 매입하러 갔을 때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이거 불법 건축물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가장 많이 하는 불법이 뭐예요? 근생주택. 5층 올리고 싶은데 여러 세대 하기에는 3개만이 나올 것 같고 다가구를 하면서 2층을 근생으로 가려다 중복 내고 나서 이거를 싹 뜯어고쳐. 그래도 싸게 팔죠. 그냥 이거 근생주택 상관없다고. 왜 상관이 없어요? 근생 불법 건축물. 그래서 물건을 살 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5층짜리인데 어떻게 다가구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이해되십니까? 뛰어보니까 이거 밑에가 근생이던데? 근데 문 열어보니까 그냥 주택이던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볼 수 있어요. 진짜 고생이면 있잖아요. 진짜 고생. 그럼요. 보통 상가 1층에 뭐 커피숍이나 리테일러 쪽이에요. 보통 상가주택이라고 표현할 때 왜 상가주택이 되냐면 주거 세대로 임대료만 다 못 채우고 근생을 넣어야 되니까 상권이 좋은 데는 당연히 주거보다는 상가겠죠. 그래서 밑에 커피숍이든 편의점이든 이런 걸 넣어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1, 2층에는 리테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에는 주거층 들어가고 맨 위에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사는 주인 세대가 들어가는 형태. 그게 바로 뭐다? 상가주택. 상가주택 안에는 다가구를 넣을 수도 있고 다세대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뭔 차이다? 층수 차이. 이해됩니까? 진짜 이거는 이 질문하면 날 어떻게 볼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기초적인 거라도 오늘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상가주택도 5층 기준인 거죠. 6층도 봤죠? 그거는 조금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알지 마세요. 그냥 여기까지만 알아요. 6층은 넣고 7층은 넣겠어요. 10층도 있고 다 있겠죠? 5층에 넘어가는 순간 공부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초심자반이니까 5층까지만 하자. 근데 그 주거세대 임대가 3층이 넘어가면 다가구는 안 된다더라. 내가 만약에 바가지 쓸 수 있으면 근생을 주택으로 한 근생주택은 겉보기는 똑같은데 등기부 띄워보기 전까지는 근생주택인지 모른다. 부동산에서 설명 안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해석말로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가가 있으면 5층에도 부가가 그러니까 항상 이거 보시면 돼요. 이거 다가구에 가셨대요 물어봤는데 다가구예요. 그러면 3층만 임대가 가능한 거예요. 주택이.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되죠? 네. 자, 2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토지 매입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닌 것을 1번은 토지 매입 비용, 2번은 토목 설계사 비용, 3번은 토목 공사 비용, 4번은 측량 비용 돼 있어요.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에 네, 그럼요. 상계층과 임대가 아니면 상계층 주택인 거잖아요. 다가구 주택. 네. 근데 밑에가 주계층에 속하잖아요. 네. 주계층 말고 상계층 상관이 상관. 그럼요. 그거 제일 좋죠. 주택만 상계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가구와 다세대에 적용되는 건축법의 기준이 달라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공부를 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라이센스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다 아쉽게도 이 분야에 라이센스가 없어. 난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찌됐건 봤어. 제가 그것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다가구인데 4계층이 다 죽어야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다 볼 수 있어야 되고 뛰어보면 불법 건축물의 확률이 크다. 네. 이해되죠? 자, 쉽게. 자, 2번입니다. 이 중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닌 것은 이혜진님 몇 번일까요? 4번 측량. 왜요? 토점을 시작하는데. 그런 시각도 있네. 토지 매입 단계에서 다소점을 시작하는데 왜 측량 비용이 이 매입 단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면 측량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는 거예요?
물론 측정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제대로 측정을 하려면 철거를 하고 나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입 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매입 비용이나 뭐 토목설계나 토목공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건축용 부동산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거는 별개의 항목이다. 이제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측량비는 내가 실제로 측량을 할 때 어떤 용도에 맞춰서 일을 하는 거지 매입할 때 물론 매입을 할 때 이 과정에서 측량만 해봅시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 그런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의 공적 정보를 기준으로 하지 내가 보는 물건마다 측량해봅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측량은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 정도만 이해할게요.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집터로 피해야 할 곳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바람이 없는 곳, 2번 경사가 완만한 곳, 3번 물이 멀리 보이는 곳, 4번 도로가 있는 곳. 이 중에 집터로 피해야 할 곳에 해당하는 것은 되어 있는데 네, 잠시만요. 집터로 피해야 할 곳. 나도 어렵다. 도로 있어야 되고요. 물 멀리 보이면 경치 좋으니까 좋고요. 경사가 완만하면 집 짓기 좋겠네. 그러면 이제 바람이 없는 곳이겠지. 사실은 이거는 조금 어렵다. 근데 그것만 이해하세요. 1번은 기억하지 마시고 2, 3, 4를 기억을 하세요. 예. 이거 아마 바람이 없는 곳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얘기해서 환기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물길, 바람길 이런 얘기 하는데 그쪽에 시각으로 와서 같이 볼 것 같고 유재명이 와서 수업 들으라 그래. 네. 예. 자, 4번. 다음 중 현황 분석 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현황 분석이 뭐예요? 현황 분석. 현황 분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건축용 부동산 개발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이제 이 단계에서 그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하고 보는 거예요. 딱 보고 봤었을 때 1번 도로 여건을 분석해야 된다. 2번 기본 시설을 분석해야 된다. 3번 민원 발생의 여지를 분석해야 된다. 4번 토지 이용 계획을 분석해야 된다 되어 있는데 김지영님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그럼 왜 토지 이용 계획 단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현황 분석하기 전에 현황이라고 하는 건 이미 이제 주어진 거잖아요. 주어진 거 안에서 분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해되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을 나타내는 말은 건폐율이다. 황정희님? 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럼 용적률은 뭐예요? 이게 그 바람 면적 등에서 지을 수 있는 땅이 올릴 수 있는 최대 건물 면적. 이 용적률이에요. 용적. 쌓는다 이 말이에요. 용도에 맞게 쌓아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용적률이에요. 맞죠? 건폐율은 건물이 땅을 가리는 비율. 그래서 건폐율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다음 건축사업 단계 중 토지 매입 이후에 이루어지는 단계는 경계 측량이다. 배영란님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네. 토지 매입을 하고 경계 측량하는 거예요. 자, 대출 상환 비용은 사업의 적정성 검토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 아니다. 윤석원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치상환 네? 대치상환 이자 플러스 대출에 대한 상환 비용 대출을 하고 여기에 대한 상환 비용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자도 들어가 있고 대출에 대한 원금도 검토가 있고 이 부분이 앞 단계 사업 적정성 검토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포함되어도 안 해도 된다. 어떤 게 맞습니까? 되어야 되겠죠. 그쵸? 예. 여기에 X라고 써있죠. 사업 적정성 검토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금융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결론적으로 건축물이 준공되고 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앞단에 끌어온 돈을 상환을 할지 상환 구도를 만드는 바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네. 건폐율과 용적률 두 개 들어가요. 건축 문자. 바닥 면적이라고 하면 건폐율인데. 자, 우리가 개요표를 보시면
이 땅에 대한 건축 면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건폐율을 얘기하는 거고요. 바닥면적이요. 연면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용적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닥면적이요. 그 건축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대지가 있으면 건축 매장에. 네, 우리가 이제 건축 개요표를 보면 앞에 이제 설계도 같은 걸 보시면 건축 면적 그러면 땅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아 그럼 이게 뭐 60에 200이다. 그럼 60%가 60% 안에서 네. 전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연면적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연면적. 이 연면적. 이 연면적이라고 하는 분야는 전체를 용적한 면적이에요. 이 용적률이 200이면 만약에 100평 기준이었으면 200평까지 몰릴 수 있다. 이게 연면적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건 바닥면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표현을 할 때 사람들마다 말을 바꿔 할 수 있는데 개요표를 보시면 개요표에는 건축 면적 그러면 그거는 건폐율을 얘기하는 거고요. 연면적 그러면 건폐율 말고 건축물이 올라간 그 면적을 칭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8번입니다. 다음 중 성공적인 건축을 위해 적용되어야 할 건축 견적의 산정 기준은 그러니까 비교 견적 중에 가장 싼 최저 가격을 선택하면 된다. OX 김지영님 왜 X입니까? 최저 가격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는 항상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비교 견적했는데 제일 싸다. 그러면 그 제일 싼 게 최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남죠. 네,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이거 쉬는 시간 하고 이제 2교시 때 정말 본인이 건축주라면 엄청 갈등할 수밖에 없을 만한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결국 마음은 어디로 쏠려요? 싼 데로 쏠려요. 근데 막상 싼 데를 들어가 보면 그 싼 데조차도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계약 금액과 정산 금액이라는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정산에서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있느냐. 또 한 가지 30억으로 다시 2억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이게 26, 7억에 끝날 수도 있었던 공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근데 내가 실행 원가를 모르니까 30분들 들어왔길래 하고 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나는 30이 추적건 줄 아는데 사실은 실행 원가는 그보다 더 낮을 수도 있다를 2교시 때 배울 거예요. 어떻게 낮추는지. 자, 9번입니다. 토지를 사전답사할 때 가장 적합한 계절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혜진님 같이 오신 왜 겨울일까요? 상상을 해봅시다. 토지를 보러 갔는데 겨울에 보는 게 제일 좋대요. 왜 겨울일까요? 땅이 얼어 있어서 공사할 때 공사를 못하니까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겨울에는 뭐가 바뀌어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막 나무도 있고 못도 있고 막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언제 보러 가면 민낯을 볼 수 있습니까? 왜요? 그렇죠. 정답. 겨울에 가는 이유는요. 녹음도 우거져 있지 않고 열매도 맺혀 있지 않고 꽃도 없고 그 맨얼굴 볼 수 있는 거야. 맨얼굴. 가보니까 막 뭐 파초가 울창하고 막 나무도 있고 이래가지고 정말 좋은 땅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도로에 연결이 안 돼 있고 해령도로만 있고 아니면은 뭐 좋다고 판단을 했는데 가려지는 숲풀에 가려져서 몰랐던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막상 이거 깎아놓고 보니까 너무 작은 걸 수도 있고 근데 이 겨울에 가면 어떻게 돼요? 싹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원주택 볼 때요 이렇게 겨울에 가서 보시는 게 물건 보고 보시면 좋습니다. 네, 봄, 여름에 가서 보면 이 땅의 모양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건축 설비의 설치, 그리고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일컫는 말은 주관식이에요. 배영란님? 정답입니다. 봅시다. 건축주면 사회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라고 이 아레나를 준 거예요. 여러분이 건축주가 되는 순간 건축물의 건축과 대수선, 건축 설비의 설치, 공작물의 축조, 여기에 대한 공사
공사를 발주하는 사람, 또 한 가지 이것을 현장 관리를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 이게 건축주인 거예요. 남이 다 만들어 놓은 거 와서 하는 사람은 고객인 거고. 그럼 고객은 왜 대접을 받고 왜 건축주는 대접 못 받는지 아세요? 아주 단순합니다. 고객은 돈을 더 주잖아요. 그럼 오시는 거예요. 건축주는 같이 나눠 먹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건축주는 건축을 하고 나면 건축에 대한 생산자의 프리미엄이 생기잖아요. 같은 업자 아니에요. 업자예요, 업자.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고객밖에 안 싸워요. 예진님이 지어주세요. 저는 지어놓은 거 그냥 돈 더 주고 이러고 살래. 모시죠. 불편한 거 없으십니까? 근데 영아님이 같이 지읍시다 했는데 깎아달라고 그러고 막 모르니까 물어보고 막 그러면 아이씨 짜증나게 하면은 감정에서 만나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한 장 세워볼까요? 한 2년 동안 한번 한 장 세워볼까? 막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건 왜예요? 배영란님도 이걸 지어서 팔면 같이 수익을 얻는 이쪽 업계의 종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주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내가 싸우면 난 이길 수 있어. 내가 고객이니까 내가 받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라고 착각을 하는데 어떤 고객도 이거를 지르는 과정에서의 수익을 얻지 않아요. 수익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좀 덜 먹어라 이거예요. 같이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자기만 먹고 살라 그래. 하니까 싸울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가 이쪽은 프로인데 돈 주는 사람은 프로가 아닌 경우가 많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기를 당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건축주는 건축인이에요. 고객이 아니에요. 건축 사업주 나아가서. 그러니까 내가 근데 이거 왜 한다고 했어요? 땅을 은행에 비유하면 이자율이 일반 은행보다 높은 은행인 거예요. 맞죠? 일반 은행이 주는 이율보다 땅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더 큰 거고 또 한 가지 은행에다가 돈 빌려주는 것보다는 땅이 그렇죠. 여기 뭐 건물 올리는데 투자를 해주는 게 훨씬 수익률이 몇 곱절이 높으니까 그래서 건축용 부동산 사업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된다는 거예요. 시점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건축주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그리고 이것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 그리고 그것들을 어떤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실질적으로 이제 승리를 할 수 있는지 내가 드렸어요. 그래서 내일 다시 한번 이거 꼭 같이 해가지고 시험 보는 거거든요. 모두가 물백 맞기를 건축주만 기억하면 되죠. 네, 건축주만. 네, 주관식은 건축주만 기억하면 되고 네, 겨울 겨울인데 그 어려운 겨울 그냥 봄 면세로 갑자기 이 중에 봄 나온다 진짜.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내일 시험 봅시다. 네, 내일 시험 보고 어찌됐건 우리 잠깐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니 수업 시간에 뭘 들은 거야. 아니 습관이 네. 수업 시간에 뭘 들은 거야. 네, 그렇게 해요. 네. 일단은 쉬는 시간 테스트 했거든요. 10분 갖고 진짜 어려운 거 한번 갑시다. 네. 보시겠습니다. 위조 영상